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작은 말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어요. 중고거래 사기, 소액 심판 청구가 답일까요? 내 퇴직금 내놔. 정당 활동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려면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는 법률인싸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우리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재미있는 법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현재 이제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국민들의 노여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회와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 여러 집단에서 이런 음주운전을 이제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해볼 법안은 바로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 정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죠. 이제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 생각나는 건 뭔가 음주를 감지해서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장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그 음주운전 재범자나 그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이제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 측정 전자장치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이제 연동한 건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차키를 꽂아 시동 잠금 장치 전원을 켠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부는데요. 측정 결과가 이제 우리 법상에 측정 결과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1986년에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시동 잠금 장치 법안을 채택했고요. 현재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의 모든 운전자에 대한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1990년 엘버타주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11개가 넘는 주에서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시동 잠금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건씩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이 계속해서 좀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음주 운전 사고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9살 배승아 양이 이 대낮에 음주 차량에 의해서 숨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제 다음 날인데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 경기도 하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분식집을 운영하며 배달을 하던 이제 40대 가장이 그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치여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1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이제 세 아들을 악착같이 키워내려고 열심히 일을 해온 가장인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음주운전 사고 정말 끊이지 않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피해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뭐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시동 잠금 장치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뉴욕주는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농도 이상이 적발되면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유럽 연합 국가들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 금지 조치나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둘 중 하나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도입 이후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19% 정도 줄었고요. 캐나다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따라서 이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 있는 미국의 한 운전자는 시동 잠금 장치가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이 얼마나 끔찍했던 일인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은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건 벌써 2009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논의가 된 지는 우리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2009년이고 현재 이제 14년째인데 2009년에 처음 이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부족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 이제 끝내 이제 폐기됐고요.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또 21대 국회에도 시동 잠금 장치 관련 법안이 현재 5개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술도 사실 충분하다고 하고요. 한 250만 원 정도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통과가 지체된다고 이제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실태는 나날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주운전 현황, 심각성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님? 네, 통계를 좀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사고는 14,894건으로 하루에 40건꼴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총 206명이 사망했고 23,653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2회 적발된 경우는 2020년 28,347명, 2021년 27,35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5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2020년 4,864명, 그리고 2021년 5,186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5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주가 정말 재범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관련 법안 발의한 의원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 내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 분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노웅래, 송기현, 박상혁 의원안은 그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임호선 의원이 낸 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결격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또 소병철 의원의 안을 보면요. 2회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결격 기간이 지나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후적 조치에 한계가 있고 사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현재 도입이 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도 어떤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처벌 수위를 좀 이제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 그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 원인을 두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참작해 법원이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감소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많이 해제됐다는 주장인데요. 일례로 그 지난해 9월 6일 충남 홍성군 홍부급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과거 6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이 고려돼서 징역 8월로 감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이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보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로 적용하고요. 또 미네소타,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에 특수 스티커,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고요. 그 결과로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0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후엔 동승자뿐 아니라 이제 차를 빌려주거나 술을 판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영국에서 음주 측정 거부에도 징역 6개월,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한 달치 급여가 물수됩니다. 이 밖에 중국은 음주운전으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대만은 지난해부터 10년 내 2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실 다른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좀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잠재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음주운전, 이젠 정말 근절돼야 되고요. 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면 관련 법안들 개정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서 음주운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모조품이더라고요. 70만 원을 지불한 터라서 신고를 했어요.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는데요. 그럼 사기꾼이 벌금을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은 없는 건가요? 저에게 돈을 꼭 돌려줄 거라고 말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주변에 물어보니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액심판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사연이 자주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고거래 사기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중고거래 하면서 이렇게 사기 사건들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나요? 네, 실제로 저도 뭐 상담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일단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누구를 이제 일단 속여서 어떤 식으로든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게 결국엔 사기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정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판매처 같은 경우에는 그쪽 판매처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제 물품에 대해서 어느 검증을 합니다. 뭐 제조업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번 사용된 물건을 일반 개인 사이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품질이나 그다음에 이 상품이 실제 얼마 정도 가격을 하는 건지 이런 거의 어떤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제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사기라고 어떻게 보면 고소를 당하시거나 컴플레인을 당하신 어떤 이런 판매자분들께서도 하소연을 하세요.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는 다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보고 이거를 사기죄라고 얘기를 한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 중고 거래의 구조상 이 상품을 제대로 좀 검증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 거래에서 어떻게 보면 이 거래 상품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사기, 그러니까 기망 행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사실 중고거래가 잘 활용한다면 자원도 나눠 쓰는 게 되고요. 원하는 물건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물건을 또 잘 처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사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니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다. 이렇게 상담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구약식 벌금 처분했다. 이 일의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두 가지 보통 종류가 있는데요. 구약식이 있고 구공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근데 구공판은 말 그대로 이제 형사 이제 공판 절차 정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고, 구약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혐의 자체는 이제 분명한데 이제 어느 정도 벌금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들 경우에 이게 뭐 징역형까지 처해질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약식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재판은 어떻게 보면 뭐 재판은 재판인데 구약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이제 기소권만 있을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판사가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정식 재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소송 경제상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경우에 이제 판사한테 구약식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서류상으로만 살펴보고 재판은 열지 않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 검사가 한 500만 원 정도 구약식을 청구를 했다 하면 그에 합당한 이제 범위 내에서 사건에 관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벌금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기꾼이 벌금을 내면 이제 모든 건 다 끝나는 거고 처벌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뭐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뭐 몰수나 이런 게 따라 붙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형사처벌이라는 건 어쨌든 국가가 이제 제재를 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나서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식 청구를 해서 벌금이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하면 뭐 100만 원을 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 벌금을 특히 사기죄나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저 벌금 내가 받는 겁니까? 그걸 이제 변호사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실제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벌금은 이제 어떤 벌이거든요. 실제로 형벌이기 때문에. 근데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거고 그러면 그 납부를 받는 것도 이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벌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형사적인 제재 조치는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뭐 손해배상 부분이 있다면 어떤 민사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렇군요. 또 상담자님께서 소액심판 청구 물어보셨는데요. 소액심판이란 정확히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소액심판도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소액심판의 정확한 기준은 이제 속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속가라는 게 소송 목적값을 이제 줄여서 이제 속가라고 하는데, 그 어떤 재판에서 쉽게 얘기해서 재판에서 얼마를 다투냐 이게 바로 속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70만 원 정도 피해를 보셨다 그러면 70만 원을 청구한다면 그게 속가가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소액심판 청구라는 건 속가가 이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걸 이제 소액심판 청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액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절차상 좀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예를 들면 뭐 합의부 진행 사건이 이제 단독이 된다든지 이런 좀 절차상 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소액 심판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액 심판 청구할 때도요, 변호사님 어떤 증거들 정식 재판할 때처럼 다 모아가는 게 필요한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소액 심판 청구도 엄연히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 이런 거에 있지만, 엄연히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증거들을 다 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우리 의뢰인분한테는 조금 유리한 게, 이게 지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고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럼 그 형사 사건에서의 재판 증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사소송법상에 형사재판의 증거가 민사재판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증거가 된다고 민사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또 따로 증거를 모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형사재판에서 진행된 그 증거들을 모아서 이걸 뭐 조회를 하시던지, 아니 피해자니까 이거를 따로 증거를 좀 받으시던지 해서 그대로 민사재판에 제출할 판결문하고 함께 약식도 당연히 판결이 나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증거를 제출하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똑같은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를 잘 모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고거래나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거 이제 피해를 겪으시면은 사기죄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 피해 금액 보상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은 참 현실에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피해를 이제 크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실제로 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한테 당했다. 그럼 이게 이제 수억 대의 어떤 피해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한 사람만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다 보면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 금액이 막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좀 전에 뭐 벌금형이 나온다고 했지만 이게 거의 상당히 장기간 징역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더구나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면 또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범죄에 있어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아니면 정말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방법은 이 피해를 회복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경제범죄에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크게 어떤 사기를 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피해 금액이 쌓여 있는 것도 꽤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형량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진짜 실형을 살겠다는 위기감에 처해지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돌려주고 회복해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우리 사례처럼 피해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뭐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저희 의뢰인한테 당해 7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근데 이런 수준에서는 그냥 뭐 간혹 그런 가해자들도 많아요. 뻔뻔하게 난 그냥 좀 벌금 좀 내고 말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벌금 이상의 어쨌든 경제범죄는 액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어떤 처벌이 나오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히려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에서 중고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한 분이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실제로 피해 예고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고, 거기서 또 집행문을 받아서 뭐 압류하고 이제 집행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그리고 가해자가 뭐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네. 네,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민사 청구를 하는 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내가 민사에 나중에 받을 거를 같이 좀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배상명령 청구를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식에는 배상명령 청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식 판결의 경우에 별도의 이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소액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소화된 절차가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인지송달료나 행정비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리 7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소액 사건으로 진행하셔서 정식으로 집행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신데요. 소액 심판 청구 변호사님 제안해 주신 것들 좀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피해 금액 다 보전받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년간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얼마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원에서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와 그 선생님은 같은 일을 했고 출퇴근 시간도 같았습니다. 연월차 사용 시 한 원장의 결제를 받고 강의 시간표와 커리큘럼, 교재와 시험 시간, 채점 기준까지 모두 학원에서 결정해 주었고 부수적인 업무와 학부모와의 상담 방법, 기간, 상담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도 학원이 결정하고 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명칭만 가지고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지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역할로 일을 했는데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로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용역계약 체결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쟁점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근로계약을 했다, 용역계약을 했다 이 차이는 이 사람이 어떤 근로자로서의 이 하시는 일이 근로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용역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일을 한 거냐 이거 자체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성 유무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이 근로자성이 인정 여부가 매우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성의 어떤 인정 여부에 따라서 기타 뭐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냐 마냐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이제 인정될 경우에는 앞서 질문해 주셨던 퇴직금, 뭐 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 각종 이제 근로자와 관련된 이런 혜택 법규들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강사분들, 학원 강사분들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근로자성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3.3%를 공제하고 이제 금원을 지급하는 이런 주로 계약들을 해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근로자에 해당하냐 마냐 이게 나중에 이 질문에 나왔지만 뭐 퇴직금 정산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이 학원에서 일하셨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과연 이게 프리랜서 계약인지, 그러니까 용역 계약인지, 그리고 아니면 근로 계약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연을 좀 살펴보면요. 연월차 사용할 때 학원장 결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결정해준 커리큘럼, 시간표 이런 거 다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세세하게 지휘 감독을 받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학원장의 지휘 감독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학원이 이제 이 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휘 감독하고 관리를 했냐. 이거에 따라서 프리랜서냐, 이제 근로자가 명확하게 같이 갈리는데요. 몇 가지 이제 우리 판례에서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은 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결을 했는데, 우선 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학원이 강사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규제를 아니한 경우, 또 두 번째 강사 스스로 본인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선정 광고를 시행한 경우, 또 개인 가외 그리고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점, 그러니까 전속성이 부정된 경우죠. 그리고 수강생 감소로 인한 위험을 전적으로 강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근로자성을 이제 부정했고요. 한편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우리 판례가 그런 경우를 좀 살펴보면, 우선 특강의 개설 및 폐지 여부를 특강 시간 및 장소를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그런 경우, 그리고 학원에서 수강생의 일정을 직접 관리하고 한 점, 그리고 보수의 지급 기준을 학원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또 강사의 특강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우리 판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지금 이제 우리 상담자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단독적으로 어떤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랜서라는 게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원 왜 대치동의 유명 강사들은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경우에는 이런 근로계약 자체를 더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일종의 개인 사업자라 내가 더 돈 잘 버는데 뭐하러 내가 학원에 이렇게 전속돼서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몇몇 스타 강사들은 오히려 프리랜서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의 기업처럼 자기 밑에 뭐 마케팅 담당 직원부터 뭐 이런 업무 보는 직원들도 수십 명을 고용해가지고 하나의 기업처럼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원 강사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기타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누리는 이런 퇴직금이나 유급, 휴가 뭐 이런 기타의 어떤 부수적인 수당들 이런 것들 혜택을 더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번 사례 이 말씀 주신 사례를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에 대입을 해보면 이분도 당연히 어떤 학원에서 뭐 커리큘럼을 짜고 뭐 강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뭐 어떤 강의에 대해서 완전히 강사한테 자율성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개입을 하고 결국에는 기준은 학원이 얼마나 강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를 했냐 이 기준인데 지금 말씀 주신 사례를 보면 분명히 단순히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학원 측에서는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는 우리 판례 기준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 관계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퇴직금이라는 금액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네. 일단 일을 쉬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비용이 되기도 하고요. 정당하게 내가 받은 월급의 일부분이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 사실 이제 퇴사를 결정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들, 어디에다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네. 일단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요건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의 부수적인 어떤 퇴직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는 퇴직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직 기간에 또 어떤 자금도 좀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퇴직금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당연 학원이 근로자 맞다 그러면 퇴직금을 학원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최선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좀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노동 관련, 그 노무 관련 문제는 상시 발생하는 거고, 앞서 MC님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 퇴직금을 뭐 한없이 미룰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좀 필요한 금원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각 지역별로 이제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노동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진정들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학원하고 얘기를 해서 좀 자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덜컥 이제 소송부터 하시지는 말고 그 관련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이 민원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 과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 그 어쨌든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는. 그래서 이거부터 좀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부터 제대로 좀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 진정을 한 결과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도 지급을 아니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좀 더 신속하고요. 네. 신속하고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좀 진정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고용노동부 진정 방안을 일단 1순위로 고려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간이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고용노동부에 진동하면 요즘 좀 추세가 어떤가요? 좀 근로자성이 좀 쉽게 인정되는 추세인지 좀 어려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전 근로자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어떤 근로관계로 인해서 퇴직금은 물론이고 지금 급여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더군다나 뭐 지금 경제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임금체불 사례가 뭐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고 요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잖아요. 법원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이제 관련 지청에서는 조금 이런 문제들을 양 당사자 간에 좀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제 법원이나 어떤 수사기관에 이런 거를 제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신속한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제기를 하신다면 뭐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충분히 어떤 근로자의 얘기들을 좀 청취하는 그런 경향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쪽에 얘기를 해보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요, 변호사님, 고용노동부 통해서 진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받았는데 만약 근로자성 인정받지 못하면 이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별도로 소송 청구 통해서 또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민사소송 통해서 이제 퇴직금 체불 소송을 임금 체불 소송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어떤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민사소송 민사법상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차피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간에 뭐 그간 어떤 진술서나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도 많이 제출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 함께 제출을 하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이런 지급하지 못한 금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퇴직금 문제, 또 근로자성 인정 문제 사실 여러 직군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서 계약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또 강사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이런 유의 직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퇴직금 부분, 근로자성 인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또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시는 부분,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고용노동부 진정 이용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소송까지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15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동영상 사이트를 열심히 보더니 특정 정당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큰 정당이 아니고 소수 정당인데요. 그 정당에서 주최하는 모임, 행사에도 꼬박꼬박 나가고 매달 내는 당비가 500만 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의 당연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됐다며 드리는 돈이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감투를 씌우며 당원들에게 계속 돈을 빼내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본인이 일해서 모은 돈을 좋은 곳에 쓰는 건데 왜 뭐라고 하냐며 저를 꾸짖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정당에서 큰 돈을 써가며 활동하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고 그 모습 보기도 지쳐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의 당원 활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 딸도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아니 당비를 매달 500만 원씩 내면 굉장히 큰 돈을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가족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고 답답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부 중 한 명이 특정 정당일 수도 있을 거고요.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본인만의 어떤 그런 일에 빠져서 가정이 해치되는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죠. 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습니다. 당연히 이혼 요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본인이 믿는 종교나 어떤 특정 단체 아니면 특정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한테 소홀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재판상 이혼 청구 요건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유기나 이런 부분, 유기가 참 표현이 어려운데 아무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싸움을 하다가 부당한 어떤 이런 대우를 한다든지 폭력이나 아니면 폭언 아니면 이게 너무 장기화돼서 도저히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든지 이런 기타 사유 이런 거에 충분히 좀 해당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죠.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누구나 부부간에도 본인만의 취미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뭘 수집하는 경우도 본 적이 저는 있고요. 운동에 또 열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만의 그런 취미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거 내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거 물론 보장이 돼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큰 돈을 사용하거나 한다면은 이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지금 상담자분의 분석이 꽤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 내고 계신데 지금 대통령보다도 당비를 200만 원이나 더 내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도대체 진짜 큰 돈이네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예, 제가 어느 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비를 500만 원 낸다는 건 대통령보다 더 내신다는 내고 있다는 거. 예, 더군다나 당비뿐만이 아니라 물론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듭니다. 옛날처럼 정말 이제 현금이 오고 가고 이런 정치는 많이 줄었지만 다들 얘기하는 게 최소한 밥살 돈은 있어야 정치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아내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 부분 당비 이외에도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제대로 좀 돌보지 않고 좀 그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지진 변호사님은 워낙 이혼 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상담도 많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이혼 사유, 인상 깊은 이혼 사유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네, 이혼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외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식상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좀 이제 국제화 시대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 국적자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네.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한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분,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분하고 이제 저희 의뢰인이 이제 출장을 갔다 우연히 만난 분인데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갖고 그냥 결혼을 하자. 네. 그래갖고 이제 상대방 남편분이 미국에 직장이 있는 분이고 미국 국적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혼인신고만 딱 하고 이따가 나 이제 일하러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가신 거죠. 미국 갔는데 근데 너무 쉽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회가 돼서 이제 둘 다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약간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편분께서 이거 이혼 관련해서 어떤 서류 처리나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혼의 어떤 의사는 합치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상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국에 소송 대리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대리권을 어떻게 입증할 거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과연 그 외국인이 대리한 변호사가 맞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참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제 아는 변호사, 어차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는 돼 있으니까 아는 변호사님한테 이제 상대방 쪽 대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뭐 영어로, 이제 그분이 한국말도 못해요 전혀. 그래갖고 그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 부분을 하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네.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대리권은 분명하게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못 와도 외국인이지만 대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가 결혼하는 경우가 꽤 돼서 좀 이런 이제 재밌는 사례들도 요즘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워낙 다양한 사건을 접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가정의 일은 사실 부부 둘만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적극적으로 또 상담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요. 사연만 봤을 때 일단 이 정도로 정당 활동에 심취해 계시다면은 사실 배우자는 그에 따른 고통이 좀 극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쨌든 남편이 어떤 가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취미생활이나 종교활동이나 정당활동 하는 거 다 좋죠. 그런 거 이제 별도로 하는 거야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과해서 이게 우리 어떤 통상적인 상식에 좀 벗어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 배우자가 종교활동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종교활동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지나치게 아무래도 집에서 써야 될 생활비까지 다 이제 종교활동에 갖다가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도 해당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어떤 외부 활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돈을 씀으로써 가정 경제를 좀 파탄으로 만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건 또 유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사건도 좀 재판상의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실제 주변에도. 그렇군요.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중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권력에 대한 중독이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 활동에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돈을 쓰고. 근데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뭐 도저히 내가 완전 방치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유명 정치인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남편분께서 좀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가정으로 좀 돌아오시지 않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은 이미 좀 결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이는데, 남편분이 이제 협의로 이혼에 이제 응하시지 않으시면 결국 소송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협의로 이제 이혼이 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제일 이제 신속하고 깔끔한데, 한쪽이 나는 이렇게 잘못하고도 있는데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혼 못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고, 그러면 결국에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점을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한다기보다 우리 가상소송법상에는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의무적으로 어떤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이제 만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나서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같이 협의해 보고, 그렇게 되면 당사자가 이제 협의 이혼을 얘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지기가 쉬운데,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당사자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 조정위원이나 또 이제 판사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조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직권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양 당사자가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편분께서 내가 정말 좀 잘못하고 있구나, 딴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좀 반성을 하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소송 가면 이게 너무 우리가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조정이 한번 열리니까 뭐 한번
그런 조정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육권 문제만 짧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학생 자녀 있다고 하셨는데 상담자님이 양육권 좀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단 실무적으로는 양육권은 어머니한테 조금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뭐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 보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불리한 조건, 어머니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학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양육권을 확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다만 이 사례에서는 이제 어쨌든 미성년자가 지금 중학생이면 네.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또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육권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 정당에 좀 몰두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 배우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어려우시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